이 통일을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뭐 3포 세대도 나오고 또 계속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옹기종기 함께 다양한 세대가 모여 살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사회적 연결고리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응답하라 1997 아시죠? 그 1997년을 기점으로 그 청소년이나 청년기를 보낸 분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97년에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20년 뒤인 2017년의 고등학생과 그 1917년의 고등학생인 그 20년 갭이 있는 사람들은 노는 문화가 아주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뭐 요즘 말로 그닥 차이는 안 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PC방, 노래방, 인터넷 다 같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 스마트폰 차이야 있겠지만 기능 면에선 뭐 그렇게 낯설지 않은 세대 차이입니다. 하지만 좀 유감스럽게도요. 이 1997년하고 2017년의 그 20년 차이와 1977년하고 97년의 그 20년 차이가 그 20년, 20년의 그거는 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런 게 세대적 차이를 미세하게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게 현재 나타나는 우리 사회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인데요. 그냥 퉁쳐서 그냥 나눠버리는 게 아니라 매우 세밀하다는 거죠. 이런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연결해주는 사람이 미래 통일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이 되면 더 복잡해질 겁니다. 이 백화점을 다니면서 쇼핑했던 이 남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대에 장마당에서 쇼핑을 하던 북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게 통일입니다. 심지어 남한 내에서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재봉틀로 노력을 요구했던 세대가 있고요. 또 노력하란 말 좀 그만하라니까요. 하라는 오늘의 세대가 섞여 살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 안 풀리는 건 노력을 안 해서야. 그럼 이제 요즘 세대는 그러죠. 노력해도 안 되니까요. 그러면 또 아니 어떻게 노력 안 하는데 어떻게 안 풀릴 수가 있어. 이런 대화 차이.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북한에 우리가 통일이 돼버리면 종교의 자유를 경험한 우리 세대와 또 주체사상과 1인 독재를 경험한 북한의 세대는 적응의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사는 북한 출신 주민들과도 지금부터 더 대화해 봐야 되는 거겠죠. 계속 연습해 가는 겁니다. 이 세계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가치 체계와 행동 양식이 나오는 걸 문화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는 대표적으로 유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화라는 행동 양식을 근 100년 사이에 이제 급속하게 우리가 입으면서 겉모습은 뭐 패션이라던가 뭐 노는 문화 같은 경우는 금방 적응해 갑니다. 하지만 가장 느린 적응 단계가 바로 가치 체계와 세계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계관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갖고 있다면 이 뜻하지 않게 갈등을 부르는 행동 양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교 같은 경우는 의리라는 게 있다 한번 쳐봅시다. 의리라는 그 세계관이요. 유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이 의리가 진리에 대한 충성이 있고 관계에 대한 충성을 모두 아우르는 가치 체계라면 이 진리와 관계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그 의리라면 민주시민사회, 그 서구적 그 행동 양식인 민주시민사회에서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에 대한 충성이 빠져버리고 본연의 그러한 인식이 그 왜곡돼 가지고 관계에 대한 충성만 만약에 남아버린 그 의리라면 이 사회의 조폭과 같은 그런 부정부패로 연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기독교 같은 경우 그 세계관이 또 우리 사회에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 형통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잘 풀리는 그게 형통. 근데 그 형통이 어떤 원래 개념이냐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압받고 정말 뭐 부정의하고 진리가 왜곡되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그 가치를 지켜가면서 그 사는 게 그 자체를 형통의 가치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것 또한 민주시민사회에서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그러한 시민으로서 어울리겠지만 만약에 그 형통을 그저 불의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면 그게 형통이다, 풀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그걸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고 역시 또 부정부패 또는 기복적인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겠죠. 이 세계관의 다양성은 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뭐 공산주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계관의 다양성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세계관에 맞는 가치 체계인지 우리는 이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치 체계부터 이 제대로 이 세계관과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고 이게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스탈린과 같은 공포의 독재 체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인민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 북한과 같이 또 계속해서 그 억압의 체계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북한의 세계관과 문화 양식 모두 우리와 어떻게 충돌할지를 짚어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엔 과거와 조금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권력을 쟁취하는 걸 정치라고 예전에는 인식을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갈등을 조정하는 걸 정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 사이에서 나오는 그 충돌 지점, 이걸 조정해 나가는 행위를 정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치는 건강한 행위로 기억되는 게 오늘날의 그러한 그 미래지향적인 그 인식이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과거에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봤다면 오늘날엔 내가 누리는 최소한의 자유가 다른 이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여야 한다는 그 상태를 평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유를 공유하는 나의 자유를 저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그걸 평등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연했던 개념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최소한의 자유 공유가 평등으로 연결되는 개념이죠. 이 사랑과 정의, 평화, 예전에 이런 거는 뭐 좋은 말이지 뭐 이러면서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왔다면 이게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저 사람 삶에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는 걸 그걸 공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성과 많이 낸 거를 예전엔 똑똑하다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실제 삶과 그 생각의 깊음과 연결되지 않은 거를 그 공부라고 요즘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시민들이 모여서 이 통일성을 갖춰가는 그러한 이상적 상태가 이 정치적 최적 상태가 된다고 또 보는 거죠. 이 개념의 정립의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실이라고 한다면 뭐부터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뭐 이렇게 보찜지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예전엔 성실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성실한 학생이다 그러면 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또 뭐 공부 잘하는 학생, 그리고 성실한 직원이다 그러면 부지런하고 뭐 충성 잘하는 직원 또는 성과 잘 내는 직원을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영어에서도 정직과 신실함 뭐 이런 거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걸 성실의 개념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사는 거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저한테 이제 뭐 성실하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반성부터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부지런함만 보는 거겠지. 저분이 나의 부지런함만 보신 거겠지. 내 정직한 면도 나는 그 필요한데 난 아직 부족해.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성실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성에서 가치성으로 고민의 방향을 우리가 자꾸 틀어보고 나면요. 이젠 가치에 기반한 물질 활용, 가치에 기반해서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면요. 물질 기반 통일을 넘어설 수도 있고요. 또 단순히 가치만 생각하는 그 통일을 넘어서서 가치에 기반해서 물질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하는 그 통일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통일 시대 나의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하게 나를 알아가고 아까 통역자 번역가 역할 말씀드렸죠. 이쪽도 알아야 되고 저쪽도 알아야 되는데 뭐 이쪽 저쪽 서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모두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연결해가는 그 역할, 나를 알아가고 또 이웃 우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지역과 세대를 모두 아울러서,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도 지역 세대, 또 북한도 지역 세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이해하며 연결해주는 통일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게 기계적 통일이 아니라 인격적 통일로 나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 강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통일에 대한 가치적, 해석적 차원, 그 관점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 외교부 표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폴란드 정권과 상관없이 민주화 뒤에 오랫동안 일관적으로 쓰이고 있는 폴란드의 표어입니다. 세계를 이해하고 유럽을 창조해가며 폴란드에 봉사한다. 저는 평화로운 통일왕국이요, 이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길 꿈꿔봅니다. 우리의 성숙된 가치가, 그리고 또 문화가 이곳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과 그리고 세계로 이렇게 선한 영향을 주는 나라.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하신 선배님들이 꾸신 꿈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막연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충분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통일을 왜 해야 됩니까? 통일은 어떤 통일이 돼야 되며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지?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함께 정답 없이 고민해 가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서로를 한번 연결해 보는 그런 일을 연습 한번 해봅시다. 모든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실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